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불륜,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반드시 벌 받긴 하더라고요. 제 친부가 상간녀에게 눈이 뒤집혀서 친모랑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제 가슴에 대못 받고 결국 제가 수능 100일 좀 안 남겨놓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쯤에 부모님이 제 앞에서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여자 문제더라고요. 그때부터 밤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터라 부모님의 이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철이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친모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니까 친부가 술 먹고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친모도 친부한테 맞은 스트레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나한테 풀고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그렇게 버티다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으니 솔직히 부모님의 이혼이 좋을 수밖에요. 저는 아직도 내가 그 가정 환경에서 가출 안 하고 고등학교까지 잘 마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11년 개근이었습니다. 성적도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습니다. 가정이 이 지경인데 친모와 제가 돈이 있었겠어요? 수능만 보고 저는 백화점으로 바로 취업했죠. 대학교는 제게 사치였어요. 그래도 인서울 성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갈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만 열심히 벌면 친모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받은 친모의 상처가 정말 너무 깊었는지 이혼 후 친모는 매일 술로 살았고 20년 동안 습관이 되었는지 나를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1년 만에 결국 친모와 연 끊고 나왔습니다. 더는 못 맞겠더라고요. 이건 지금도 후회 안 해요. 친모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해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옥탑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달에 이틀을 쉬면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 옥탑방에서 이사가는 날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가씨는 꼭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상간녀들아, 너희들이 파투낸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 이 글을 보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은 진짜 천벌받아요. 그리고 제가 쓴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일부만 적는 겁니다. 상간녀 너희들이 무슨 짓 하는지 똑똑히 알아둬라. 그리고 이 글 끝까지 읽어. 너희들의 최후를 알려줄 테니까.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친부가 저를 찾아왔네요. 첫 애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어떻게 해줄까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여기 언니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부모가 되니까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혹시나 친부가 나중에 아이한테 해코지 할까봐 뭘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 안 열어주고 가만히 있었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시끄럽게 배를 누르기를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하더니 장문의 편지를 써서 넣어놓고 가더라고요. 내용인 즉슨 지방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거라도 물려주고 싶었다면서요. 마지막에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보자마자 바로 찢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건물이라니까 이야기라도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건물은 무슨 건물 상속이면 인감증명서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래도 사기치는 거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은 건물의 기억자도 입 밖으로 못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건물 가지고 있다는 친부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심해야죠. 아등바등 모아서 겨우겨우 집 한 채 사고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날리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제가 연락 안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것처럼 한참을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어떤 삐쩍 마른 아주 못생긴 아줌마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더라고요. 제 이름을 물으면서 친부 이름을 말하더니 친부랑 지금 같이 사는 아줌마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바로 친모랑 나를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있는데 하도 아줌마가 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로 경찰 불러서 같이 파출소로 갔어요. 집에서 파출소가 정말 가까웠는데 그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도 이제 우리 속사정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상간녀 아줌마 면상 보려고 숙면실에서 숙면하시던 분까지 나오셔서 빙 둘러 앉아서 지켜보셨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했다고 했죠. 거기서 일하면서 늘어난 건 제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말빨과 능청 이런 것들이었고 저는 순한 눈매를 장착했죠. 상간녀 아줌마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경찰 아저씨들이 자꾸 아기 엄마 괴롭히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철창 들어가서야 된다고 하니까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단축구멍 같은 눈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친부와 그 상간녀 아줌마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아줌마 자식들은 이혼한 다른 남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인데 자식이 4명인가 3명인가 아빠가 다 다른가 봐요. 100년 묵은 구렁이 같은 친부가 이 여자 몰래 재산을 남 같은 자식인 저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정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뭐라고 친부가 2번 정도 보낸 편지에 적혀 있던데요.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또 이혼을 했대요. 그러고 다시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친부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뭐 다른 여자가 없었겠어요? 대충 분위기 보니까 그 상간녀 아줌마도 친모처럼 여자 문제로 골머리 좀 썩은 것 같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친부 재산이 건물이랑 오피스텔 2채가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은 자식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알짜인 건물을 나를 주겠다고 해서 아주 많은 자식들이 화나서 친부를 어지간히 닥달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친부 마음이 확 돌아섰는데 하필 친구가 마음대로 찾아왔을 때 우리 첫 아이를 보자마자 친부 눈이 하트가 되는 게 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상간녀 아줌마랑 파출소에서의 싸움은 의외로 짧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줌마가 지금 곱게 안 가면 그 나머지 재산들까지 내가 다 먹어버릴 거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경찰 아저씨가 안 되겠다고 수갑 가져오라니까 급하게 가방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한 번 더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자식들까지 대동해서 왔길래 조용히 핸드폰으로 난리치는 거 찍어서 신고하고 바로 최대한 빨리 집 팔고 이사했어요. 이 일이 벌써 3년 전이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친부랑 상간녀 아줌마는 정말 끝났어요. 아줌마는 계속 친부한테 들러붙으려고 하고 친부는 나한테 아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들러붙었어요. 지금은 이사해서 연락이 끊겼는데 언제 다시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올지. 아무리 구슬리고 닥달을 해도 친부가 꼼짝을 안 하니까 아줌마와 아줌마 자식들이 결국 머리를 잘못 굴리고 친부한테 깽판을 쳤나 봐요. 임대사무실, 건물관리실 다 뒤집어 엎고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다는데 그건 제가 상관한 일 아니고 상간녀 아줌마랑 소송도 있었고 건물 상속 어쩌고 하니까 언제든 그 건물을 내가 원하면 나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서를 법적 효력이 있게 작성하느라 개인 변호사를 고용을 했고 나한테 또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상간녀 아줌마는 지질이 복도 없는 게 친부랑 법적 혼인기간이 너무 짧고 친부랑 상간녀 아줌마랑 이혼한 지 5년이 한참 지나서 친부가 건물을 못 주더라고요. 친부의 친척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땅을 투기해서 돈을 벌었대요. 친모랑 나만 개고생한 거였어요. 아, 하늘이시여. 난 돈 없어서 이틀이나 밥도 못 먹고 서서 일한 적도 있는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은 땅 투기하고 살았네요. 결론은 그 상간녀 아줌마랑 그 자식들은 오피스텔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죠. 그 상간녀 아줌마도 막장인 게 친부랑 이혼하고 전 남편이랑 다시 재혼을 했는데 안 써도 알겠죠. 법적으로 권한이 전혀 없대요. 잘 달래고 간쓸게 다 빼줘도 줄까 말까인데 가서 깽판까지 쳤으니. 그리고 그 상간녀 아줌마는 무슨 돈 지나간 길만 골라서 피해 다니는 건지. 전전 남편도 재산이 많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아줌마랑 살 때는 거지였다가 그 아줌마랑 이혼만 하면 전 남편들이 대박이 터져요. 그리고 이건 이 일로 알게 됐는데 이후에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전 남편들이 그 기간이 지나서 대박이 터지니 어째요? 그래서 친부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발악을 하는 거라는 게 그 편지의 내용이고
이것도 읽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시켰습니다. 친부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인터폰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 이후로는 벨도 못 누르고 편지만 2번 놓고 갔는데요. 이것도 상간녀 아줌마랑 그 자식들이 찾아와서 집 팔고 이사 왔으니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건물에는 미련 없는 게 신랑 좋은 사람 만나서 돈 잘 벌어요. 잠깐 신랑 썰 좀 풀자면요. 저 만날 때 백수에 군대도 미필이었고 대학도 4년제 중 2년이나 남았었고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라 비빌 언덕이 전혀 없었고 학자금 대출도 있었어요. 20대에 만나서 백화점 다니면서 대학 졸업시켜 대출금도 같이 갚았고 군대도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남편이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 밥그릇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몇 번 경제적으로 도와줬고 지금은 연 끊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시아버님도 힘드셔서 용돈 드리다가 돌아가실 때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했었죠. 그래도 한창 어릴 때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먹고 외박하고 그러더니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꼼짝 못하고 돈 벌어오는 기계 하고 싶다고 자청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벌써 같이 산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름 내 주제에 좋은 사람 잘 만났다 싶어요. 남편이 한창 속썩여서 첫 아이 낳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만 내가 키우게 해주고 남편은 아예 안 보는 조건으로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다 포기할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제가 무릎 꿇었었거든요. 그때 충격을 먹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울면서 설거지해요. 절대로 억지로 안 시켰어요. 본인이 스스로 해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시아버님 제사상 신랑이랑 단둘이 차리는 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없고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니까 이만하면 거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치고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글이 길었네요.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 상간녀 아줌마 자식도 딸도 있는데 글이 길어지니까 줄이자면 하나는 꽃뱀만 나서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상간녀들아 아직도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래서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구제받을 길도 달라질 기회도 없어. 그저 언젠가 망가진 인생 붙잡고 끙끙거릴 뿐이지. 본인도 모르게 막장으로 가는 거 그게 제일 큰 벌이야. 그리고 긴 제 인생 걸어온 길을 읽어주신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암울하게 보냈습니다. 대여섯 살 때부터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자면 저한테 2살 어린 동생과 집에 둘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출근하시고 나면 엄마는 단장하고 나가시며 이따가 배고프면 상에 차려놓은 밥 먹고 애기 응가며 엉덩이 잘 닦아주고 알았지? 엄마 갔다 온다 하고 나가셨어요. 더 어렸을 때도 그랬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대여섯 살 때부터는 그랬어요.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저희는 얼마 있지도 않은 장난감으로 놀고 동생이 울면 엄마가 했던 걸 기억해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5살 된 아이한테 동생을 맡겨놓고 나갔는지 또 그 어린애는 언니라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동생도 저랑 둘이 있는 게 당연했는지 출근하는 엄마를 보고 울거나 보태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마는 늘 해가 어둑해질 무렵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빠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좋았습니다. 그런 날은 엄마도 집에 계셨거든요. 평일에도 아빠가 쉬시면 엄마도 쉬셨어요. 저희 때는 보통 7살 때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저는 유치원도 다녀보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동생이 혼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이 절 반겨줍니다. 언니, 왜 이제 와? 라고 했거든요. 하교 친구들이 놀다 가자고 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동생이 생각나 저는 빨리 집에 가야 했습니다. 아빠는 늘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시고 매일 8시쯤 퇴근하여 오셨습니다. 엄마는 저녁 시간이 오며 저녁밥을 짓고 빨래도 하며 집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기 전에 낮에 먹었던 그릇을 설거지하고 동생과 함께 씻고 청소도 해두어야 했습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혼자 있는 동생이 걱정되어 아빠에게 아빠, 동생도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 다니면 안 돼요? 내 친구들도 보니까 병설 유치원 다녔다가 학교에 온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동생도 이제 병설 유치원 다니게 돼서 아침에 동생이랑 같이 학교 오던데 나도 동생이랑 같이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생각 좀 해보자고 했고 엄마랑 상의를 하셨는지 3일 뒤부터 저는 학교에 동생과 함께 등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저희를 등교시키며 바로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동생과 집에 와도 먹을 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어 동생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했던 건데 그땐 그런 걸 몰랐지요.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저희도 좀 컸으니 집을 늘려 이사를 가자고 하셨고 그간 모아놓은 청약 통장이며 적금을 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푼도 없었대요. 단 한 푼도요. 아빠는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셨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던 엄마는 아니 이깟 푼돈 갖다 주면서 무슨 돈을 모으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계속 일한 게 있는데 월 기본급에 바쁠 때는 추가 수당으로 받아오는 돈이 다 얼마인데 돈이 없대. 많이 벌어오는 달엔 50, 60씩도 벌어오잖아. 아, 몰라, 없어. 저는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일을 하러 가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커서 알게 되었던 거지만 엄마는 동네 어느 집에 매일 고스톱을 치러 가신 거예요. 결국 엄마랑 아빠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빠랑 살게 되었고 엄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3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아빠가 매일 아침 저희 아침 식사와 제 도시락에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먹을 점심까지 챙겨놓고 출근하셨습니다. 저녁도 아빠가 아침에 밥을 넉넉히 해두고 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만 꺼내 동생과 먹으면 되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간단한 청소랑 방 정리는 제가 해두었어요. 그간 다녀보지 못했던 학원도 다녀보게 되었어요. 아빠가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셔서 피아노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보고 싶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제 기억 속 엄마는 호칭만 엄마였지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저에게 식사 때 소세지는커녕 계란 구워 주신 적도 없고 늘 차가운 밑반찬에나 먹었고 찌개나 국도 아빠가 계신 주말에나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엄마가 없어도 저희끼리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 아빠가 새엄마가 되실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냥 엄마라는 단어가 싫었어요. 첫인상도 따스했던 새엄마는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새엄마는 친엄마와 달리 집에 계셨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따뜻한 밥을 하며 저희를 깨우시고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하고 제가 세수하고 나오면 동생을 직접 씻겨주시고 옷도 계절에 맞게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따뜻한 반찬이 있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 도시락에 고기 반찬도 생기고 겨울이면 보온 밥통 위에 딱딱 계란 후라이도 하나 얹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 때는 교실 뒤편에 와서 저희가 수업하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고 운동회를 할 때면 맛있는 김밥도 사서 저희를 응원하러 와주시기도 했지요. 다른 집, 친구, 엄마들이 해오는 것들을 새엄마는 저에게 모두 해주셨습니다. 아빠도 새엄마도 저희 자매에게 엄마라 부르라고 이야기한 적 없으셨습니다. 그냥 버릇없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부르고 싶은 대로 편하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제 동생은 금방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춘기 무렵이라 그런 건지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쉽게 엄마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새엄마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적은 없었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남들 겪는 사춘기를 살짝 겪고 나서 새엄마에게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새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막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남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아직 어린 아가라 우리 가족 모두 육아를 도왔습니다. 엄마는 저희와 동생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그날부터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저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땐 야단도 치고 필요할 땐 매도 들으셨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러셨기에 새엄마에게 더 마음을 열 수 있었지 싶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잘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쉬었습니다. 원래 저희는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저희가 점점 자라자 어느 날 방 3개, 화장실 2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3 때였어요. 이사를 한 첫날 늦은 시간 방에서 공부를 하던 저는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사를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거야? 당신이 이사 가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돈도 부족할 것 같고 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아니, 큰애가 고3인데 아무래도 집이 좁아서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맨날 친구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집에 애들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원래는 큰애 고3 되기 전에 이사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사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적금 탔는데 마침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남아있다길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마련한 거예요. 그래도 이사한다고 하니 당신이 믿고 알아서 하라고 해주셔서 고민 많이 안 하고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엄마의 그 마음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성적이 중간 정도 되었는데 그간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시로 인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다녔고 소개팅으로 5살 연상 남편을 만나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새엄마였던 것을 잊고 마치 절 낳아준 엄마였던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뒤 제 동생도 결혼을 하였어요. 저희 남편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탄탄한 편이었고 월급도 괜찮게 받는 편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 엄마의 부재를 느꼈던지라 남편에게 이야기해 집에서 살림만 하며 아이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며 정리해고 당하는 거였죠. 하루아침에 저희는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남편과 고민 끝에 퇴직금의 대출을 땡겨 편의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편의점 회사를 알아보다 어느 한 편의점을 선택했고 부푼 마음으로 개업했습니다. 동네에 나름 좋은 위치에 자리해 있던 저희 편의점은 첫 달부터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나 제 남편은 밤에 근무를 하며 편의점을 24시간으로 돌렸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음이 재미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시장처럼 돈을 깎아달라는 사람, 1+1 제품이 아닌 물품을 가지고 와서 1+1 해달라는 사람. 그런데 밤에는 더 별별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군요. 술 취한 사람, 험악한 사람,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너무 힘들어했고요. 한 번씩 시간대를 바꿔보자고 해도 한사코 남편이 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을 차가 돌진해 남편이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 편의점에서 있던 남편은 그날 손님이 오기 전 새벽 5시 무렵 편의점 주변을 쓸고 있는데 만찬 운전자가 몰던 차가 정지 신호에 정지를 한다는 게 악셀을 밟아 저희 편의점으로 돌진한 거고 하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저희 남편을 친 거죠. 남편은 전치 16주를 받았습니다.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남편을 간병하며 편의점 보수공사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을 하루빨리 다시 운영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작 24시간 운영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알바는 쉽게 채용하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주간 알바를 채용하고 야간 간병인도 썼습니다. 남편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은 엄마가 와 계시며 봐주셨습니다. 사고를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엄마셨어요. 엄마가 안 계셨다면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겪어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편의점 공사가 마무리되고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오더군요. 그중 인상 깊은 사람은 매일 밤 11시쯤 와서 소주 2병과 마른 안주를 사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아주머니셨습니다. 저희 엄마 또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정말 매일 그렇게 술을 드시더라고요. 저야 하나라도 더 판매하면 좋지만 매일 계속되니 그분의 건강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괜한 오지랖이었겠지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되었을까? 그날도 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언제나와 같이 술과 안주를 사십니다. 계산대에 오셔서 물건을 내려놓으시며 대뜸 너 이미정 아니니? 이미정? 이라고 하시길래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표가 있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라 그냥 매일 보니 딸처럼 생각이 들어 그런가 하고 애써 웃으며 네,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은 이미정이에요 라고 하자 아니 너 동생도 있잖아. 동생이 이미숙이고 2살 차이 아니야? 너희 둘 나이가 이제 한 40 정도 되지 않았나? 저의 개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엄마도 못 알아보냐? 그럼 여기에 전에 일하던 사람이 남편이냐? 아유, 사람 참 좋아 보이더만 네가 날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은 있구만.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간 잊고 지냈던 엄마라뇨. 아직도 이 근처에서 살고 있어? 나는 전국 팔도를 돌고 돌다가 결국 살던 곳이 좋다고 다시 여기 와서 사는데 네가 아직 여기서 살 줄이야. 내 단골 편의점이 니네 집일 줄 또 누가 알았겠냐? 내가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거나 네 아빠한테 가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라. 아휴, 나도 미련 없어. 아무튼 자주 보자. 난 간다. 그렇게 그날도 밖에서 술을 마시고 가셨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는데 신경이 엄청 쓰였어요. 하지만 언제나처럼 시크하게 술만 열심히 마시고 가십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래서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저희 친정 엄마라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의 친엄마인 듯 했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물이나 음료수 등을 가져가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밤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또 엄마가 오셔서 식품을 그냥 가지고 가시거든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분이라고요. 그날도 엄마는 오셔서 계산을 안 하고 가셨고 알바하는 분이 신고를 해서 이내 경찰서에 연행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신이 편의점 주인 친정엄마라며 우리 딸이 알아서 해결하는 부분인데 저 알바생 나부랭이가 뭘 몰라서 신고한 거라면서 난리를 치셨다고 하네요. 이내 저도 경찰서에 갔고 경찰이 친정엄마라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엄마는 맞지만 제가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절 제대로 키운 적도 없다고요. 엄마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이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2달 뒤 남편이 많이 회복되어 가던 즈음 다시 친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래고래 욕을 하더군요. 너 어떻게 엄마를 신고할 수가 있냐? 내가 좀 따지러 왔다. 엄마라뇨? 여기 엄마가 어딨어요? 어디 있긴 어딨어? 어? 여기 있지. 딱 봐도 넌 나 닮지 않았니? 아버지랑 이혼하시면서 저희 두고 가신 거면 엄마이기도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희 어려서부터 저희는 키우지도 않고 엄마라뇨. 갑자기 나타난 이유도 모르겠고 이제라도 만났다고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랍시고 딸 편의점 장사 물건 함부로 가지고 간다는 게 어이가 없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네요. 이년아, 네가 신고한 바람에 노역하고 왔잖아.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냐? 노역을 하던 진역을 살던 그게 제가 알 바인가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노역을 했다고.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니네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가지고 가는 건데. 아, 그게 그렇게 아깝냐? 엄마 아니라고요. 내 엄마 아니라고요. 남이잖아요. 왜 자꾸 엄마라고 하세요?
그럼 진짜 우리가 남이냐? 네, 남이에요. 그러니까 가세요. 그렇게 친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가보기 전 집에 들러 아이들과 엄마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제게 낮에 간호하고 밤이면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지? 라고 물으셨고 괜찮아요. 낮에 그 사람 잘 때 저도 침대에서 눈 붙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아니지. 얼굴이 너무 까칠하다. 오늘 닌 거라도 한 대 맞아. 정말 괜찮아요. 혹시 뭐 다른 고민 있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생활이 길어지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곧 그이도 퇴근하니 괜찮아지겠죠. 솔직히 말해, 넌 늘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도 얘기 안 하잖아. 대신 그럴 땐 너한테 그런 표정이 있어. 엄마 속일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친엄마가 나타난 일과 나타나서 한 행동에 대해서요. 그러자 그 온화한 엄마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군요. 오늘부터 내가 밤에 가서 일할게. 나야말로 낮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낮잠 자면 돼. 아니에요. 엄마 힘들어서 못하세요. 괜찮아. 넌 몰라. 엄만 할 수 없는 건 이야기도 안 꺼내. 내가 너희도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자신이 있었으니 너희 아빠랑 결혼한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 아빠랑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을지언정 결혼은 안 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나갈 테니 넌 오늘 병원 갔다가 집에 와서 애들 챙겨. 안 그러면 집에 애들만 둘 거야. 내 말 명심해. 엄마, 생각보다 친어머니 성격이 세셔서 상처 받으실까 걱정이 되어서요. 나도 한 성격 하니깐 걱정 마. 그날 그렇게 엄마는 편의점으로 저녁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고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한 9시쯤 잠에 들었고 친엄마는 매일 밤 11시에 편의점에 오셨기에 그쯤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이미 친엄마는 편의점에 오셨고 저희 엄마랑 뭔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아니, 내가 여기 사장 엄마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져간다는 건데 그쪽이 왜 그래요? 이 여자가 진짜 왜 이래? 알바면 눈치 좀 챙겨. 네가 여기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나 잊지 마. 여기 사장님이 엄마시라고요? 그래, 내가 엄마라고.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아무래도 매일 밤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실수는 내가 넘어가 줄게. 진짜 염치라고 모르는 여자네. 엄마는 누가 엄마야? 내가 진짜 엄마인데. 아니, 이 여자가 약을 먹었나? 내 배 아파서 나왔다고. 내가 엄마라고. 잠깐만. 어허? 혹시 당신이 우리 딸 계모야? 아, 계모구나. 친엄마 나타났다고 하니 자리 빼앗길까봐 겁났었나 보네. 나 그 남자한테 미련도 없고 이제 애들 다 컸는데 내가 키울 일도 없으니까 웃기시네. 누가 겁을 낸다는 거야? 배 아파 나으면 다 엄마예요? 애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피는 것도 엄마가 해야 할 일들인데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데 인간 대접 해주는 걸로도 고마운 줄 알아.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왜? 치려고 쳐봐. 난 내 자식들 일이라면 무서울 게 없어. 네가 치는 거 그거 맞으면 되지. 네가 나 쳐서 다시는 편의점에 발 안 들인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맞아주지. 너 그럴 수 있어? 야, 너 미쳤냐?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너 돈 다 해먹고 애들이랑 남편 두고 도망간 거잖아. 그래서 이혼 당한 거잖아. 내가 너였다면 성인 된 자식 알아봤어도 아는 척도 못했을 거야.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그냥 잘 커준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감사해하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철면피인지. 생물하고 떠들면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그게 도둑년이지 뭐야? 그래서 이혼까지 당했으면 진짜 창피해서 못 나타난다. 야, 네가 내 인생을 알아?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편의점이 여기밖에 없어? 다른 편의점 좀 가. 다른 편의점은 돈 내야 하잖아. 여긴 내 딸 편의점이니 내 거나 다름없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니? 엄마라면 딸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될까 생각하게 되는데 어쩜 딸 등골이나 빼먹을 생각만 하고 그래? 지금 사위도 사고 나서 누워있는 판에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지 편의점도 운영해야지. 하루를 48시간같이 쪼개서 사는 애라고. 아유, 걔 부지런한 건 지 아빠 닮았나 보네.
그게 할 소리야? 아무튼 됐고 보니깐 여기 영수증 다 당신이 돈 안 내고 간 내역이던데 이거 지금 다 내고 가. 안 그러면 또 신고할 줄 알아. 아이고, 뭐 그거 벌금 내거나 일 조금 하고 나면 풀려날 거야. 마음대로 하슈. 나는 돈 없어. 사랑하는 딸내미 친엄마를 그렇게 꼭 신고를 해야 속이 시원하시오? 제가 그때 편의점 밖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엄마에게 톡을 보내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내 경찰이 도착했고 깜짝 놀란 친엄마는 언제 신고를 했냐며 저희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신고했는데요.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세요? 뭐? 네가? 네가 인연한테 홀려서 친엄마도 신고하고 봐요. 세상 말세다 말세. 인연아, 넌 천륜도 몰라? 어떻게 엄마를 신고할 수 있어? 자꾸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친엄마는 이미 제 나이 10살 때 제 마음속에서 죽었어요. 제게 엄마는 이분 한 분이라고요. 친엄마를 두 번째로 신고한 그날 엄마께서 내 말을 혹시라도 속상하게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희 사는 집 지금이랑 반대쪽으로 이사하고 편의점도 이동하면 어떨까? 내 보니깐 그 여자 나오면 또 나타나서 진상 부릴 사람 같은데 말이야. 네가 친엄마라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난 너희 가족을 위해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생각해 볼게요. 저도 당장에 그러고 싶지만 엄마가 이야기하신 동네는 지금 저희가 사는 곳보다 집값도 높고 건물 임대료도 좀 높은 편이라 쉽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 거니 내가 강요는 못하겠구나. 그런데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렴.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그간 꾸준히 적금 모아서 탄 거 모아둔 통장인데 난 나이도 들었고 지금 사는 집이 만족스러워서 이사 갈 생각도 없거든. 너 이사 가고 가게 새로웠는데 보탰어. 엄마, 괜찮아요. 지금까지 저희 자매 예쁘게 사랑 가득 주며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도움까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앞으로 살면서 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 못 도와줄 수도 있어. 엄마도 앞으로 아빠랑 남은 세월 살면서 써야 할 돈은 남겨야 해서 이것밖에 못 줘. 엄마, 엄마. 얼른 받아. 너 이거 안 받으면 네가 날 친엄마보다 못하게 생각해서라고 생각할 거야. 엄마, 그런 거 아닌데요? 엄마랑 아빠랑 평생 벌어오신 돈인데 제가 받아도 될까 싶어서 그래요. 내가 줄만 하니까 주는 거야. 그렇게 엄마는 제게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빠하고 상의가 다 되신 거고요. 저희는 다음날 바로 집과 편의점을 내놓고 이사할 곳의 집과 편의점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친엄마는 CCTV 분석 결과 상습 절도로 구형되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천사처럼 나타난 엄마는 제게 악몽 같았던 엄마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우고 엄마란 한없이 따뜻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엄마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절 향해 손 내밀어 주신 듯 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겠지만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함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이사도 잘했고 편의점도 유독 인구가 많은 곳에 문을 열게 되면서 돈도 제법 잘 벌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매월 놓치지 않고 제법 큰 금액의 적금을 꼬박꼬박 들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저희를 위해 선뜻 내어주셨으니 막내 동생 장가갈 때 저희가 자금 마련하라고 돈을 턱하니 내어주고 싶어서요. 남편과도 이미 상의가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다쳐 누워있는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에 놀랐고 저희 엄마가 나서서 모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세월 저희 부모님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살피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렸네요. 아무리 막말이 생활화되었다는 분이지만 그동안 12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네요. 저희 부모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산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언니한테 전화 왔을 때는 아니겠지, 장난이겠지 했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니 더 이상 두 분의 미소를 볼 수가 없고 그저 차디찬 부모님을 접한 순간 정말이구나 라는 생각에 까무라쳤죠. 그렇게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뜨셨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나도 따라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괜히 전화도 해보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으면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요. 말도 안 되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언니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언니도 힘들죠. 당연히 그렇게 언니한테 의지하고 신랑한테 의지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8살 된 이쁜 딸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생각하며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언니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장사를 하셔서 늘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셨죠. 우리 자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통장의 돈과 부모님 집, 그리고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남기신 집과 땅, 그리고 부모님 가게와 건물, 그리고 부모님의 보험.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도 왜 이리 힘든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군요.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 전화가 왔네요. 너 이제 좀 괜찮냐 좀? 하길래 이 양반이 웬일인가 싶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막말 때문에 결혼하고 1, 2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환기로 듣고 환기로 흘리고 삽니다. 자기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저는 죽일년 되고 제가 감기 걸리면 그까짓 감기 때문에 알아눕냐고 핀잔 주고 저희 딸한테도 애가 잘못하는 거 있음 너 외갓집 갔다 오더니 싸가지 없는 거 배워가지고 왔다고 외갓집 가지 말라고 하시고 제가 일을 해서 가끔 저희 엄마가 제가 늦게 끝날 때 제 딸을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전화도 없이 쳐들어오시고 저희 엄마에게도 함부로 하셨죠. 거기다 저한테 니네 부모한테 왜 내 손녀를 맡기느냐고 애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런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막말할 때마다 대들고 했어야 했구나 라는 후회가 엄청 듭니다. 그랬으면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괜찮냐 좀 하시더니 그 뒷말이 야, 너 얼마나 좀 챙겼냐? 많이 좀 챙겼냐? 니네 집에 너 하나였음 니가 다 받을 것인데 니 언니 얼마나 가져갔냐? 하하하하. 처음에 네? 네?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제가 계속 네? 이러니 젊은 애가 왜 말을 못 알아먹냐고 네 부모 죽었으니까 니네 부모 재산 받았을 거 아니냐고 이러는 겁니다. 정말 머릿속에서 뭐가 딱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말 다 했느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그동안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랬던 거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아무리 할 말 못할 말 분간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지나가는 동네 개도 알겠다고, 가뜩이나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참고 있는데 어머니가 뭔데 그렇게 말하시냐고 말이 입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울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들어와서 전화기를 뺐을 때까지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는 계속 소리 지르고 남편은 이미 전화를 끊고 진정 좀 하라고 하면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도 그 손을 뿌리쳐 버렸네요.
어느 정도 진정하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무리 어머니가 막말을 해도 저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언니와 저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어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저리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도 시집에서 돈 한 푼 아니 하다 못해 금반지 하나 못 얻어 끼워봤습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 보고 그동안 내가 모은 돈, 남편이 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했고 돈 모아두면 뺏어가고 모아두면 뺏어가고 그럴 때마다 한마디도 못하고 화가 나도 말 못하고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돈 안 주면 무슨 년 소리까지 들었어도 바보처럼 참았던 게 지금 와선 정말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그럴 때마다 난리치고 했으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을까요? 못난 저 때문에 돌아가셔도 저런 사람한테 막말 듣게 한 제가 불효녀 같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찾으라고는 하지만 그딴 소리는 이성이란 자체가 없는 자기 엄마한테 나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고, 분명 당신 엄마는 내가 이혼하자고 했단 소리 들으면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 부모 죽고 돈 좀 생기니까 그런다고 하겠지요. 안 봐도 훤합니다. 가서 당신 엄마한테 우리 이혼할 거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한테도 무슨 년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시집와서 별소리 다 듣고 살았다고 이제 한계입니다. 저희 언니한테 이야기하니 저희 언니 제가 힘들고 할 때도 버팀목이 되어준 제 언니가 통곡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어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요. 언니한테도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합니다. 남편은 저를 자꾸 잡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 하나만 보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 딸한테도 미안합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이혼 가정에서 자라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아이란 이유로 할머니한테 사랑도 못 받고 자랐고 저런 막말 듣고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다 싶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서 여기다 그냥 속풀이를 합니다. 정말 제 선택이 맞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어떤 결정이 맞다고 확신은 없지만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저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들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추가합니다. 그냥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쓰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의 위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글 쓰고 나서 12년의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3개월 빼고 죽어라 일하고 아끼고 해서 간신히 전세로 돌리고 집 좀 사볼까 하고 돈 모으면 돈 뺏어가는 시어머니 없다고 하면 무슨 년이라고 함부로 말을 했던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방관했던 남편, 내가 울면 같이 울던 내 딸, 친정 엄마가 아이 봐주고 있으면 그냥 쳐들어와서 사돈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집에서 부리는 사람처럼 대했던 시어머니 집에 제사나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무식한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이라고 했던 시어머니, 내가 돈 모아서 장만한 전셋집에 자기 집인 것 마냥 퇴근하면 와 있는 시어머니, 그러고선 집에 일찍 안 들어온다고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는 시어머니, 좋았던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우리 시어머니, 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며 울 때도 참으라고만 했던 남편, 정말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내 자식한테까지 저렇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고 싶었던 나에게 엄마가 본인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저러는 거라고,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거 당신이 힘든 거는 아는데 나이 들으면 나아질 거라고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했던 남편, 바보같이 그 남편 말을 믿었던 나. 말은 안 해도 내 딸이 저렇게 시집살이 하는 거 눈으로 보고 속으로 울었을 우리 부모님, 지금이라도 자식 노릇 하고 싶지만 너무 늦어버린 현실에 가슴이 무너지고 저런 시어머니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12년을 모시고 살았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던 남편을 바보처럼 이해했던 나. 12년의 세월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내 후회와 초라해져 버린 나. 많은 분들 제 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하는 것처럼 제 딸한테도 저렇게 하셨고 이런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 또한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겪은 아픔을 제 딸한테 대물림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나중에 저의 이런 모습 보고 엄마 왜 바보처럼 참고 살아?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고 제 딸 더 이상 주눅들게 살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12년의 세월을 버렸지만 제 딸은 그리 살게 하고 싶지가 않고요. 아직 어릴 때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자기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은 엄마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말이 있고요. 나중에 제가 이혼한 것이 딸에게 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 또한 큰 흠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처럼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와 딸을 방관한 채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송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은 아까 낮에 언니와 함께 만나봤고요. 여러가지 정황상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증거 수집은 필수라고 하십니다. 언니 또한 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마당에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해댔지만 저는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고 말 썩는 것도 싫습니다. 저한테 아까 쌍욕하면서 그럽니다.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렇게 당당한 시어머니 이젠 더 이상 용서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불쌍하게 돌아가신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와 내 딸에게 함부로 했던 남편의 어머니. 이제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게 해주려 합니다. 육체적인 것만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 어머니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바보의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약할지 몰라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 마음속에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시는 분들 많진 않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분들도 꼭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당당한 엄마가 되셨으면 합니다. 잘 쓰지 못하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어림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는 남편과 이제 다음 주면 정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일주일은 절대 이혼 못해주니 소송을 걸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과 당신 집안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다면 그게 100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안 살 거면 부모님께 받은 유산과 딸아이를 놓고 너 혼자 나가라고. 역시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더군요. 그 말과 더불어 갖은 쌍욕을 다 하시기에 그냥 녹음하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 오고 전 녹음하고 제가 지금은 저희 언니 집에 딸아이와 있습니다. 저희 언니 집까지 찾아와서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경찰 부르고 계속 무한반복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말과 더불어 갖은 쌍욕을 하시기에 그냥 녹음하고 전 듣기만 했고요. 몇 차례 전화 오고 전 녹음하고 제가 지금은 저희 언니 집에 딸아이와 있습니다. 저희 언니 집까지 찾아와서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경찰 부르고 계속 무한반복을 하며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만나지 말자,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물론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의 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시댁에서의 부당대우가 입증만 되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최대한 제가 데리고 올 수 있게 힘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언니도 제 뒤에는 언니가 있으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녹음된 것을 다 들려준 후 아이 또한 제가 데리고 올 거라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한테 내 딸을 맡겨 다가온 제 딸 명의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고, 당신이 아이 아빠라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보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당신 엄마 우리 언니 집까지 쫓아와서 난동 부리고 한 거 일부러 경찰에 신고한 거라고,
그런 것도 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막장까지 갈 생각이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아이 아빠라면 나와 내 딸 그냥 편히 놔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내 딸이 아버지란 사람 원망하지 않게끔 가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며칠 더 여유롭게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신한테는 며칠이지만 나에게는 그 며칠이 정말 지옥 불구덩이에서 내 살을 태우는 것과 같은 거니 되도록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정말 소송으로 갈 생각이구나, 정말 이거밖에는 답이 없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허무해질 무렵 4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보내겠다고요. 작성해서 보낼 테니 나머지 작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곤 그냥 끊더군요. 등기로 서류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만 봤습니다. 이혼을 망설인 건 아니었지만 막상 서류를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저 우두커니 있다가 오늘 서류 빈칸을 채웠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왜 이리 눈물이 나는 건지, 이혼하는 게 두렵고 후회할까봐 눈물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눈앞으로 스쳐 지나가고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왠지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여나 딸아이가 듣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용히 소리 없이 한참을 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글의 댓글을 보니 저희 딸아이 입장인 분들이 많더군요. 만약 내가 한 번 더 참았다면 내 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마음이 아프더군요. 나 하나 그리 살았으면 됐지, 내가 내 딸에게 나와 같은 아픔, 아니 어찌 보면 더한 아픔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이혼이 간절해졌었나 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숙려 기간이 있겠죠. 이것도 법원에서 지정해준 곳에 가서 부부 상담 치료를 받거나 하면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서류 제출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후련한 마음이 드네요. 후련하다는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과 용기가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쓰는 겁니다. 저와 제 딸 걱정해주셨던 분들 정말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저와 제 딸 멋지게 새 인생 살아볼까 합니다. 저도 저지만 이제 제 딸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